안녕하세요. 나무와 형설의 다정한 수다입니다. 오늘 나무가 안 왔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를 저희가 오늘 얘기할 건데요. 그 영화의 간략한 줄거리와 저의 어떤 관점들, 보는 관점들을 먼저 한번 강의를 하는 식으로, 강의라기엔 부끄럽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 감독이 만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는 에에올로 앞으로 줄여서 부를게요. 이 에에올에는 중요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원형 이미지입니다. 원형 이미지 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원형 이미지는 세 사람이 나와요. 맞아요. 아빠랑 그리고 딸 조이 그리고 엄마 에블린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마이크를 잡고 신나게 노래를 하는 장면이에요. 가족들이 되게 좋았던 시간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이제 에블린은 굉장히 지친 얼굴로 영수증을 처리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쌓인 영수증 안에서 이제 너무 이제 바빠가지고 남편한테도 말이 막 살갑게 안 나가고 이러는데 거울 속에 이제 남편만 약간 쭈글하게 서류 한 장을 들고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웨이먼드 남편이 이혼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고 약간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가는 세탁기를 바라보면서 네, 조이가 세탁기를 바라보면서 세탁기에 돌아가는 물건들을 보면서 그 안에 동그라미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엄마 그리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멍하니 세탁기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바로 세무조사관 데이드리가 준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너 세금 누라 이만큼을 잘못했고 왜 이런 것들을 다 경비 처리를 했느냐 하면서 이렇게 검은 동그라미를 쳐서 이거를 오늘 저녁까지 6시까지 다 서류를 보완을 해서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동그라미의 이미지들이 이 에블린의 삶 안에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 동그라미를 숫자 0으로 생각했어요. 자, 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요? 어떤 수에다가 0을 곱하면 0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면 0이요.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라 이거는 불능이라고 표현해요. 예, 불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에도 곱해봐야, 뭔가를 더 해봐야, 곱해봐야 안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해봐야 그것도 불능인 에블린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블린의 상태는 총체적인 절망, 낙심, 현타, 짜증, 이 모든 것들이 있는 현실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고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세금으로 막 실강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에블린 앞에 남편인 웨이먼드가 나타나는데 이 남편 웨이먼드는 다른 사람이에요. 알파 웨이먼드입니다. 이 알파 웨이먼드는 알파 유니버스,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멀티버스, 다중 평행 세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알파 유니버스에서는 웨이먼드예요. 이 웨이먼드는 남편 웨이먼드랑 너무 달라요. 막 눈빛에도 갑자기 힘이 들어가 있고 몸도 막 다부져 보이고 자세가 달라지는 거야.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어깨가 펴지고요. 이 웨이먼드가 말하기를 에블린에게 사실 이 지구, 이 평행 우주 안에는 수많은 너가 있다. 수많은 에블린이 있다. 근데 지금 이 평행세계에서 조부 투파키라는 완전 파괴의 여신, 정말 허무주의에 가득한 존재, 그래서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 존재를 물리쳐야 하는데 그거를 할 사람이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 너다. 근데 자기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지금 엉망진창이다. 더 이상 나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대로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 웨이먼드가 가르쳐주는 방법이 벌스 점핑인데요. 지금 내가 여기서 얼척없는 행동, 안 할 것 같은 개연성 없는 행동, 개연성 제로, 그리고 논리가 없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각각의 세계에 있는
에블린의 정신으로 들어가서 그 힘을 쥐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벌스점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경험을 해요. 어떤 세계에서는 피자판을 돌리기도 하고요. 어떤 세계에는 눈먼 경극 배우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세계에서는 영화 배우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세계에서는 핫도그 손가락을 하고 있는 퀴어로 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에이블린이 이 조브 투파키를 보는데 사실 이 조브 투파키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냐. 이 알파 세계에서 에이블린이 엄청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딸 조이예요. 네, 이 딸 조이를 엄청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혹독하게 이 정신을 몰아서 다중세계로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말하자면 여기서 내부적으로 버닝이 돼버린 거죠. 완전히 이제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이의 정신이 모든 곳, 모든 세계로, 모든 평행우주들로 흩어지게 됩니다. 무한 발산인 거죠. 무한 발산한 조이의 정신은 너무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을 경험해보니까 정말로 의미가 없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돼서 조이의 정신은 결국 극단의 허무주의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조브 투파키가 된 거죠. 근데 이 조브 투파키를 막아내기 위해서 에이블린도 여러 가지로 싸우고 버스 점핑을 여러 번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역시 그 허무주의에 감염이 되게 돼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어디냐? 바로 현실 세탁소인 거죠. 이 현실 세탁소에서는 자기 삶은 너무 난감하고 그냥 총체적인 난국이야. 총체적 난국.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의 생일날,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을 짰던 아버지의 생일날인데 그 생일날 다 물건을 때려 부셔버리고 유리창도 다 깨버리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조브 투파키의 정신은 말하자면 영화에서는 검은 베이글로 나옵니다. 검은 베이글. 왜 베이글이냐? 그 의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허무한 생각들, 허무함의 결정을 이 베이글로 만들어서 이 위에 모든 세계를 올려놓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안으로 들어가서 다 이 모든 세계, 다중우주를 다 파괴해버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작가님, 베이글이 영하고 닮아서가 아닐까요? 베이글도 영하고 닮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조이는 현실 세탁소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야, 다 때려부시자.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현실 세탁소의 반대에 여러 가지 다중우주 중에 영화배우 유니버스가 있어요. 이 영화배우 유니버스는 이 에블린이 제일 말하자면 이게 절망편. 이거는 희망편이에요. 그러니까 에이블린이 만약에 이 남자랑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뭐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때 아버지의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뭐 했으면 어땠을까? 그랬어야 했는데로 이루어져 있는 희망의 세계인데 여기서 에이블린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유명한 영화배우예요.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영화배우 세계의 웨이먼드를 또 만났는데 이 웨이먼드가 너무 갑자기 키도 커진 것 같고 너무 양복을 입으니까 너무 멋있고 멋있어요. 정말 누구라도 한번 뒤돌아볼 만한 그런 멋진 남자가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멋진 남자가 이 영화배우 세계의 영화배우 에블린한테 얘기를 하기를 당신과 만약에 그때 정말 같이 살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한다. 그런 세계가 진짜 있다면 당신하고 빨래방도 하고 세금도 내면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딱 이 현실 절망판의 에이블린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웨이먼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지금 내가 이렇게 다 망했다. 꽝이다. 진짜 이번 생은 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에서는 간절한 갈망이자 소망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웨이먼드가 그 세금 내는 조사관 데이드리한테 잘 설득을 하고 아내가 이런 부분이 힘들다고 얘기를 잘 다정하게 해가지고 상황을 반전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 옆에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용히 유리창 다 깨먹은 거를 막 치우고 그러면서 아내에게 얘기를 다독다독 하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 그동안 이 남자가 그냥 애만 착하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맨날 비실비실하고 무능력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 남자에게 다정함이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정함을 무기로 삼아서 장난감 눈알이라는 장치를 자기 이마에 붙이게 되죠.
이 안에 눈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도로교통공사에서 하는 캠페인 중에 눈길 캠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트럭이나 큰 차 뒤에다가 눈알을 붙여서 뒤에 있는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는 실제 통계가 있대요. 그만큼 누군가가 바라본다는 거, 눈길을 주고 시선을 준다는 거. 근데 그 시선이 따뜻하고 다정한 시선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치료자, 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알을 붙이고 싸움을 하면서 조부 투파키의 일당들을 다 치료해줘요. 막 목 아프면 목 치료해주고, 막 너희 둘이 사랑해라, 막 이런 거 해주고, 그리고 서로 안아주게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허무 안으로 들어가 버리려는 조부 투파키를 결국은 끌어안아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돌 2개가 등장해요. 이거는 엄마 돌과 조이와 에블린인데요. 조이는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하고 결국은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 버려요. 근데 눈알을 붙인 에블린은 그 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떨어지기를 선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영화에서 다정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이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 모든 것이 그냥 흩어져 버릴 것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에블린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존재든 될 수 있어도 나는 지금 너와 여기 있기로 선택했다. 그냥 손으로 빠져나갈 모래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시간을 소중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그동안의 이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아이를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얘 이렇다라고 얘의 존재 자체를 너무 설명을 해주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 영화가 끝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0에서 허무에서 결국은 눈동자 하나를 붙임으로 다정함으로 이어지는 이 세계가 사실은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엉망인 세계 같아도 마치 이 세계의 에블린처럼 나아질 수 있는 세계이자 최고의 우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 하나로 이 에어리 쫙 완전 정복? 잡히는 약간 완전 그런 정복. 느낌.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강사로서 뭐 네. 한 편의 얘기를 쭉 뭐 얘기했지만 네.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대사나 뭐 어떤 장면 뭐 이런 게 있는지. 저는 그 베이글을 보여주면서도 사실은 울잖아요. 이 조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잖아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 슬픈 거잖아요. 이 끝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너무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조이의 외로움을 한 번쯤은 이 에블린도 겪어서 다행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허무함과 외로움을 혼자만 겪지 않았던 것을 알게 돼서 다행이다. 근데 그 허무함을 겪는 방식이 그것도 나이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젊은 그 조이는 결국 허무함 그 아래에 맞아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꼈지만 정말 살 만큼 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산 에블린은 굉장히 각박하고 건조하게 허무함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또 그런 지점이 같은 허무함이라도 이렇게 또 다른 느낌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뭐 여러 번 봤는데 뭐 이것도 뭐 형설 때문에 봤지만 이 영화도 여러 번 보면서 근데 이번에는 저도 그 조이가 그 엄마에게 그 베이글을 보여주면서 했었던 대사인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베이글 위에 올려봤는데 결국 다 부질없었다. 그렇지만 사실 그거 기뻐해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부질없다면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도 또 괴로움도 사라질 테니까. 네, 그 말이 너무 마음 아파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는 뭐 이거를 뭐 집중해서 예전에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보지 못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마음에서부터 이 허무함이 출발하는가? 라는 질문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되었다라고 하는 이 슬픔과 허무함은 나이를 불문하고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이다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뭐 제가 또 상담사니까 심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어떤 존재 의미나 고유성을 경험하고 사실 찾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 그 이론마다 사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게, 네. 뭐 개념들이 다르게 설명되지만, 마슬로우라고 하는 욕구 5단계를 얘기했던,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봤을 제일 거예요. 위에 있는 게 자아 실현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네. 시작해서 안전, 소속, 인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아 실현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오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욕구, 그리고 융은, 분석심리학 융은 또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많은 자아를, 그러니까 페르소나와 함께 통합해서 결국에는 셀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나다움이거든요. 결국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오롯한 나다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충만하게 실현하는. 맞아요. 그 셀프를 이제 찾는 것이 바로 이제 개성화 과정인데 거기에서도 인간이 자신의 고유성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들이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업인데 이 시대가 어려워요. 맞아. 그 과업을 해내기 참 어렵게 하는 시대고 되게 절망과 괴로움을 준다, 고단함을 준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희 아이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AI가 너무 발달을 하니까 자기가 애써서 열심히 그린 그림들을 AI는 뚝딱 그려낼 수 있다. 이 감독이 얘기하기를 자신들도 이 영화를 기획할 때 결국 인터넷 세대에 오는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다 경험하는. 그러니까 정말 에브리띵 에브리데이어 올레는 시대인 거죠. 그거를 정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제목처럼 된 시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상대적인 어떤 혼란함.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 여기에서 진짜가 뭘까? 아니면 뭘 선택해야 될까? 라고 하는 어떤 혼란함에서 오는 허무함, 이런 거를 이제 감독들도 얘기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형설이 얘기하는 것만큼 우리는 지금 인터넷 시대를 지나, 이제는 AI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의 효용성이 뭐지? 이렇게 다 얘네들이 이렇게 다 잘하는데 하는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의 어떤 고유성을 찾기가 참 더 어려워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네. 생각해보면 인터넷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타인의 삶을 우리가 원치 않아도 24시간 엿볼 수 있는 정보에도 노출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실 그 삶은 너무 잘 지내. 다 너무 예쁘고 빛나. 너무 어디 많이 댕겨. 맞아. 빛나고 특별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나의 인생, 나에 대한 어떤 박탈감이라든지 위축감을 사실 더 많이 느껴서 거기에서부터도 이런 허무주의나 슬픔이 또 시작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죠. 그러면은 이제 임상 심리 현장에서는 그런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나름의 가이드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시고 하잖아요. 근데 나무님은 그런 허무주의를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아유, 그럼요. 저도 상담사 이전에 사람이니까. 그런 허무주의에 저도 빠진 적이 있는데, 근데 사람마다 그 허무주의를 경험하는 맛이나 색이 또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상담 업무가 끝나도 집에 와서 끊임없이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될 어느 날이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새벽까지 보고서 작성이 그때 뭐가 할 게 되게 많아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 그니까 이 책밖에 도는 듯한 이 삶을 나는 언제까지 계속할까? 에블린이 영수증이었다면 나무님은 보고서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이것 자체가 책밖에 돌듯 해서 되게 좀 허무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내가 젊고 어쨌든 뭐 체력도 되고 또 직장에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내가 만약에 20년 후에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이 어떤 쳇바퀴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약간 그 미래를 좀 그릴 수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갑자기 그 불안과 뭔가 인생에 대한 압도되는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진짜 공황 발작이 오는. 사춘기가 된 자녀가 굉장히 방황을 이제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자녀에게 주고자 했던 어떤 자기주도성, 내가 살아왔던 대로의 자기주도성이나 어떤 내 앞가림하고 사는 거, 어떤 나의 반듯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흉기였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뭐 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나 자신의 괜찮았음, 나 자신의 이렇게 살아왔던 모습들이 완전히 다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이 하여튼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게 이제 저를 완전히 새로 갈아엎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도 이런 어떤 인간이 빠질 수 있는 허무주의에 대해서 사실 부정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의 그 새로운 어떤 영웅, 숨겨진 영웅이었던 웨이먼드가 네. 정말 이 배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이제 웨이먼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다정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허무해질 수 있는 내 인생에서 내가 대항해서 싸우는 나만의 싸움 방식이다. 이렇게 심지어 에블린이 칼침을 맞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장면 정말 인상적인 장면인데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그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어떤 그 순간에 그냥 이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그때도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할 수 있는 주체성은 빼앗기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부분들이 투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치료로서의 투쟁이죠, 진짜. 맞아요. 엄청 되게 처절한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되게 창의적으로 웃기게 이제 점프대를 막 찾는 이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단한 삶에서 어떤 우리의 어떤 인생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찾는다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고 어느 때는 그런 투쟁과 같은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힘을 좀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렵지만. 그래도 또 해야겠죠. 그렇죠. 함께. 같이 해야죠. 혼자서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조브 투파키를 그 블랙홀 같은 베이글 안으로 들어가려던 것을 모두가 막았잖아요. 맞아요. 이제까지 싸워왔던 모두가 등을 다 잡고 끌어당기면서 그걸 막았던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여서 서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네, 맞아요. 장난감 눈알. 거기서 에블린이 어쨌든 웨이먼드의 그런 얘기들을 자신이 듣고 또 경험하고 그 동시다발적으로 사실 그거를 그렇게 해서 모든 우주에서 경험을 해서 딱 각성을 했을 때 그 장난감 눈알을 가운데다가 딱 붙이고 맞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제 그런 각자의 장난감 눈알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나무님은 어떤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사랑이라고 하는 저도 의미를 떠올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웨이먼드의 어떤 다정함과도 이렇게 조금 맞닿아 있는 의미일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랑이 제일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너무 모호하고 근데 딱 정말 저의 마음을 잘 이렇게 좀 읽어주는 듯한 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찾았는데 읽어주세요. 정현종 님의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환대. 네. 그래서 환대라고 하는 게 그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언제든지 내 삶에서 불안하고 힘들 때 그래도 사람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결국 사랑으로서 환대하는 마음으로서 대해줘야지 하는 게 저의 어떤 장난감 눈알이 아닐까. 부끄러워요.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훌륭하게 막 모든 걸 막 이렇게 앞으로 잘할 것이다. 이런 거죠. 나의 삶의 하고 어떤 싶다. 다양성을 이제 주는 거죠. 근데 형설은 어떨까요? 저도 시를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저의 시는 정말 이거를 딱 밀착해 놓은 것 같은 제목이에요. 다정함의 세계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다정함의 세계에 있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괜찮아요와 고마워요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을 우리가 되게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외부인한테는 되게 많이 해요. 뭐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하기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게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힘들어서 넘어져 있거나 했을 때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고 그 사람 존재가 그냥 이대로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그 존재가 나에게 기쁨을 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남편하고 아이들에게는 왜 이렇게 하기 힘든 걸까요? 그러게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자꾸 뒤로 순서에서 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정함의 세계에서 내가 해야 될 두 가지 말은 나의 무기는 고마워요와 괜찮아요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좋네요. 네. 오늘 가서 한마디라도 해줘야지. 고마워요. 괜찮아요. 붙이고. 예, 그런 거죠. 네. 또 이제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네요. 네. 여러분들의 장난감 눈알은 무엇인가요?